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서 가장 적합한 대형문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코더 쪽에서 요 정보를 I am a boy 같은 요런 앞에서 시작 언어의 각 단어의 토큰들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 그 피라미드 첫 번째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형태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인터미디에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는다고 그랬죠. 순전하게 디코더는 그것을 컨디셔닝으로 해서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단어들, 자기가 내뱉었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다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을 해서 디코딩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딩이 되는 거고요. 어, 그거를 그냥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고, 요 테이블은 우리가 그냥 소프트맥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코딩을 그리디하게 1등이 되는 것만 골라서 하면은 그리디하게 욕심을 내서 이렇게 그리디 디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런 구성을 갖추는 게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런 표현이고요. 항상 매 스텝마다 1등이 되는 애들을 골라서 디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언어 표현이라는 게 혹은 이제 정답을 고른다는 게 시퀀스한 뭔가에서 정답을 고른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선거를 하든 뭘 하든 처음에 이렇게 막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 잠룡처럼 막 있다가 뒤에 와서 딱 보니까 아 전체적으로 좋은 문장이더라. 그런 애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디 서치 말고 현행의 시퀀스 디코딩에서는 온당한 정답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으로 빔 서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빔 서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컨디션에서 다음 단어를 우리는 이제 계속 생성을 해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재 단어하고 다음 단어 사이의 전이 확률을 구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건 우리 모델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어휘로서의 전이 확률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간소화된 형식으로 빔 서치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디코딩 시간에다가 탑 K개의 후보를 놔둬두고 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탑 5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탑 5를 다 봐가지고 항상 괜찮은 5개만 보는 거예요. 5개 하고 다음 스텝 하면은 이제 제곱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5개로 줄어들겠죠. 그런 중간 과정이 존재는 하는데 요거를 반복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테이트를 알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요 단어만 바꾸면 다음 스테이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빔 디코딩을 위해서 정말 5번을 한꺼번에 5번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 시점에서 이 스테이트를 5개 복사해 놓고 앞에 있는 컨디션은 똑같으니까 단어 밑에 들어가는 요 입력 단어만 바꿔가지고 다음 단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그냥 그렇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계산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만 보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의 페널티가 존재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뭐 한 10개, 5개 이렇게 보는 거에서는 큰 지장은 안 가요. 옛날에 시스템 GPU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거 빔 수준 하나하나가 시스템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는 이거를 저 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빔을 적게 찾고도 온당한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시퀀스에서 마지막 토큰 나 이제 문장 다 만들었어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최대 우도 추정,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션에 의한 정답 시퀀스의 선택 자체가 서브옵티멀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사후 확률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선택이죠.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 E가 존재를 할 때 요거를 언어로 풀어내는 방법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요거에 대한 사후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우리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학습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도를 추정해서 이것의 우도를 최대화하면은 사후 확률 분포에 근사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한 정답 시퀀스 생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한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널티를 받겠죠. 토큰을 내가 길게 뽑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페널티가 커져요. 그래서 그 본래의 특성상 짧은 번역이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스 자체가 작으니까요.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빔 사이즈를 야 그럼 우리가 하나 보는 것보다 5개 보는 게 좋으면은 야 그럼 1000개, 10,000개, 100,000개 보면은 이그조스티브하게 완전 탐색으로 찾으면은 정말 베스트 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이제 서브옵티멀 솔루션이라 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빔이 10개가 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문장이 이제 그러니까 그 길이의 평균 길이가 29토큰 정도가 되면 30토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에 빔을 1000개 이상 찾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문장이 점점 짧은 쪽으로 내려가 버리죠. 4.6토큰이라고 돼버리고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빔을 더 찾아봤는데 반대로 우리가 따지는 로스의 기준 때문에 나쁜 결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로 투의 2017년도 논문, 2016년도 논문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의 20년도 논문을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실 좋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현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랭스 페널티에 대한 레귤러라이저를 첨가를 하면은 빔을 한 1000개, 10,000개 정도 보는 거에서는 성능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거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핵심, 이러한 레귤러라이저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랭스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너무 가까운 쪽으로 빠지지 않게. 그래 그런 어프로치를 취했다. 그리고 그리고 해보니까 컴퓨팅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찾은 것들이 실제로 자동 평가상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기껏 해봤자 여기서 한 1 좋아지면 많이 좋아졌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잘 안 합니다. 대체로. 근데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식의 학습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저희가 빔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아까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셀프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자가증류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학습했던 모델을 가지고 다시 원문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원문을 추론해서 생성을 해요. 그 추론해서 생성할 때 빔을 여러 개 봐가지고 좋은 초이스를 뽑겠죠. 그 좋은 초이스를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합니다. 모델을 그 마지막 했던 학습 체크 포인트에서 다시 한 번 더 학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ML 프랙티셔너들 사이에서는 RNN LSTM 시절에서도 즐겨 썼던 테크닉 중에 하나였어요. 다만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안 됐었는데 한 2020년도쯤에 보니까 어떤 한국인 분께서 이렇게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 테크닉을. 그래서 그런 게 존재를 한다.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논문화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임피리컬하게 이런 시도를 잘 하니까 잘 됩니다. 실제로 성능 향상도 조금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임베딩 디바이스에다가 탑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빔을 그리디 디코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셀프 디스틸레이션 테크닉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가 2017년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학습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빔을 적게 봐도 돼요. 빔을 하나나 2개만 봐도 그리디하게 해도 성능이 크게 안 떨어진다는 장점이 나옵니다. 그 당시 때 입증을 했었고 요거는 참고 자료고 여러분들이 요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이건 뭐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컨텍스트 내적 언어 이게 단위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빔 디코딩은
빔 디코딩은 사람은 사실 이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정보의 양을 콘스탄트하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특정 단어들이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의미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비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을 하는데, 아무튼 샤논의 노이즈 채널 이론 관점에서는 정보의 양은 주어진 채널에서 항상 콘스탄트 레이트로 주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빔서치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거를 조금 더 강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서프라이저리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쪽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존재를 해요. 그런 습성이 존재한다. 그 정도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제 A100이 수업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다른 2019년도에 발표됐었던 서프라이저 관련 이 논문을 가져오셔가지고 빔서치가 이러한 거를 강제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드리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맥시멈, 그러니까 이제 최대 우도 추정을 통한 그 이제 번역문의 생성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개는, 하나는 과소 번역이고 하나는 과대 번역 문제예요. 과소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항상 익숙한 단어들만 배열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희소한 그 확률로 나타나는 애들이 중간 단어가 몇 개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신경망 자동 번역에서 얘네들을 빼버리고 번역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 예매하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위한 티켓 예매를 하는 메시지에서 농구 얘기를 갑자기 한 단어를 정도를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서 보통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학습될 때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노출받은 데이터가 익숙한 표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씩 섞여서 전이되는 거를 관측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도로 표현이 안 되니까 본질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대 번역이에요. 과대 번역은 오히려 반대로 인코더의 입장이 아니라 디코더의 입장에서 내가 문장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관측을 한 데이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먹었다라는 게 있으면 사과를이라는 단어 뒤에 사과를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어폴로지겠죠. 사과를 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할 때 사과를 했다 하고 사과를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사과를 먹었다라는 표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입력에서 I was apology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라는 단어까지는 어떻게 있었어요? 사과를 그리고 apology라는 단어가 사과라는 거를 받았다. 사과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늘도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디코더가 알고 있는 시퀀스가 사과를 뒤에 먹었다라는 표현밖에 모르면은 앞에서 내가 말하는 사과가 그 사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코더 입장에서는 내가 다음 단어로 풀어낼 수 있는 단어가 자기한테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어의 시퀀스는 먹었다라는 표현이 원래 입력 문장에 메시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디코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다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그 MLE 기반의 그 어프로치에서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물론 존재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학습하는 말뭉치에 따라서 어떻게 등장할지 사실 모르는 일이라서 실제로 서비스를 구성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 대국민 서비스 할 때 요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어요.
너는 피부가 좋네라고 이렇게 입력이 딱 들어왔는데 중국어로. 한국어로 하는데 피부 좋네 하고 원래는 여기 마침표가 그냥 나오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코더가 이거를 이제 레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알다 보니까 피부 다음에는 피부가 좋다라는 게 자주 나타나니까 일로 자꾸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생성이 최대 길이인 뭐 한 500 토큰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 무의미한 작업을 5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다 보니까 한 단어하고 다음 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추론할 때는. 굉장한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그 언어 생성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디코더에서 일종의 레페티션이 탐지가 되면은 그걸 빔 디코딩을 중간에 끊어주는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할 때는. 그거를 우리 실험할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퍼실리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저런 페널티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디코더를 끝까지 안 가고 끊어주고 버리든지 그렇게만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망친 번역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적당하게 끊어주는 그런 뭐 잘 끊어주면은 오히려 정답에 가깝고 그런 걸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추론 관점에서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계속을 해왔는데 막상 학습할 때는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제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학습 초기에는 내가 올바른 단어를 초이스할 물론 그 로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추론을 하잖아요. 당연히 학습 과정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현재 스테이트 갖고 추론해보고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을 로스로 만들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막 틀리면은 수렴을 못하고 이제 게다가 이제 이게 사이사이에 이게 다음 단어 사이에 디펜던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딕티드 원이 아닌 이제 타겟 정답 토큰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상태에서 야 단어 만들어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거에서는 무조건 정답 프리딕티드 원이 아니라 스탠다드 골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티처 포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처 포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적혀 있듯이 추론하는 단계하고 학습할 때 이 단계하고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런 디스크리펀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익스포저 바이어스, 노출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저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MLE 오브젝티브가 갖고 있는 일반화 능력이 MLE 오브젝티브 자체가 일반화가 다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골드 스탠다드를 다 해서 넣어주되 중간마다 몇 번씩 샘플링 해가지고 내가 예측했던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고쳐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언제 어떻게 샘플링 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스케줄드 샘플링 이제 몇 스텝 가가지고는 몇 퍼센트만 예측했던 거 집어넣어라. 나중에 되면은 더 많이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교정 기회를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했던 단어 우리가 학습하듯이 정답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틀린 거 있으면 그 틀린 것만 이제 교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듯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스케줄드 샘플링이 되고 이거를 이제 요런 스토캐스틱한 요런 부분은 모델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강화학습 형태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 바깥에서 이제 서치를 사용해서 또 하는 그런 어프로치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MLE 오브젝티브가 문제니까 요거를 이제 MLE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오브젝티브를 줘서 모델을 링을 해보자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도들은 옛날에 그 우리가 통계 기반을 사용하던 시절에도 늘 있어 왔는데 성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MLE 오브젝티브를 사용하는 게
사후 확률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 우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진 보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도를 추정해가지고 그걸 맥시마이즈 하면은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가정을 벗어나면은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멈 리스크 트레이닝, 그제 오류를 줄이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티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텍스트에서 말하는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량화를 못하는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하고 있는 게 정답 문장 한 몇 개를 내주고 생성했던 문장하고 정답 문장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몇 개가 틀렸다, 몇 개가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줬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자동평가 방법이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는 리스크를 온당하게 정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MRT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MLE보다 좋은 성능을 다 못 나타냈어요. 예, 참 우리가 이게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인데,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익스포저 바이어스 자체가 문제냐 아니냐 요거를 따지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해의 2019년도 논문인데, 정량화를 해보니까 야, 생각해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노출 편향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학습 당시 데이터와 가까운 도메인을 번역을 하면은 노출 편향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잘 안 나타나요. 문제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일반화가 아까 부족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학습할 때의 데이터와 조금 상관없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상관없는 분포를 갖고 있는 그런 입력들이 들어왔을 때 노출 편향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 실제로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인 도메인 안에서는 별로 우리가 학습할 당시에서 그 데이터들과 가까운 데이터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노출 편향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굳이 만약 줄이고 싶다, 본인이 줄이고 싶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이 자기가 예측했던 걸 다시 한번 피딩함으로써 개선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거기서 정답이랑 가까운 애들만 찾으면 되잖아요. 실제 정답하고 가까운 애들 찾아갖고 넣어주면 되는 거고, 개선 방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노력해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화 능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MLE 오브젝티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양한 우리는 정교화 방법을 사람들이 쌓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국소적으로 정교화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더라, 요런 얘기를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RNN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얘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RNN을 사용한 인코더 디코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코더로 만들었던 요 스테이트 중간 리프레젠테이션을 디코더 초기화하는데 한 번만 딱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디코더의 흐름에 그대로 맡겨버리죠. 요 메시지 자체는 여기서 한번 결정되면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전달력이, 원래의 메시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원래의 스테이트가 흐려지고 현재 상태 내가 말했던 단어들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코어가 점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 초기에는 가져다 버렸던 여기 있는 그 상태 중간중간의 상태 변화를 기억을 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한 때에다가 가져다 쓰면은 그 원래 그 상태의 위치의 정보를 좀 더 잘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집중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주의집중 모델은 NLP 분야가 아닌 당연히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라로셸 힌턴의 2010년도 논문에서 처음 이렇게 됐었고, NMT 신경망 자동 번역 분야에서는 2015년도에 바나다우가 이제 처음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두고 인코더의 정보를
디코더한테 어떻게 넘겨줄 거냐, 필요한 만큼 넘겨줄 거냐,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얘기를 했고, 롱이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다음 해에 바로 EMNLP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밑에 있는 방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RNNR 말고 트랜스포머 사용하니까 더 언급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크로스 어텐션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주의집중 모델, 그러니까 어텐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랬어요? 처음에 바닐라 RNN에서 그 중간에 그 스테이트를 다 가져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 스테이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단어에서 업데이트됐던 요 히든 스테이트를 보관을 해놨다가 디코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에 내가 어떤 애들을 보니까 정답이 더 잘 맞춰지더라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의 척도를 일종의 유사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스코어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일종의 요 단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소스 단어가 어떤 거다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시작 언어의 토큰하고 도착 언어의 토큰 사이 연관관계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실 필요 없고,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프로덕트하고 혹은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스케일 다 프로덕트 요거 두 개만 사용한다. RNN에서 사용한다. 그럼 제너럴 요거까지만, 요 세 개만 밑에만 보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제너릭하게 보면은 다른 방법들도 있고 고민해 볼 요소들도 많긴 한데, 요건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요런 거예요. 현재 요 상태와 가까운 애들을 비교를 해서 위에다가 소프트맥스를 끼얹으면은 전체가 합이 1인 가중치 매트릭스가 가중치 벡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콕 집어갖고 요 단어만 가져갈게요가 아니라 요 전체 입력에서 가중치 합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프트맥스 점수하고 원래 있는 요 값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합니다. 더해가지고 요러한 이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제가 여기 있는 요 색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가깝다는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제가 첫 번째 단어를 생성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학생입니다만 나중에 보면 I가 보통 이제 영어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I랑 가장 가까운 애는 보통 이제 나는이니까 제가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텍스트의 값은 얘랑 가장 가깝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아까 가중치 벡터로 만든 거랑 곱해서 그 다음에 다 더하면은 저런 컨텍스트 벡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중에서 이 전체의 정보가 다 섞여 들어가긴 하는데 얘가 가장 중심이 돼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롱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서 결정할 때 입력 단어를 같은 수준에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바나다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분리해서 요 스테이트 디코더의 스테이트만 가지고 비교를 했다고 하면은, 롱은 요 단어까지 같은 선상에 두 개 봐서 요 히든 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요 입력 조건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라라고 바뀐 거기 때문에 성능이 당연히 뭐 좀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미 그 어텐션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각 정보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사실 홍채에 들어오는 빛은 균일하게 다 들어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를 할 때 필요한 것만 사실 보고 나머지 정보량은 다 날려버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만약 눈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사실 잘 이렇게 그 주변 시는 잘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딱 노려보는 그것만 신경 쓰잖아요. 제 눈에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바라보는 특정 분께 집중이 가해지고 나머지는 계신다 정보만 사실 알고 있는 거지 디테일은 흐려지잖아요. 그런 정보인 거예요. 아까 웨이티드 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가진 쪽에 웨이트가 가장 많이 가해져 있고 나머지가 영향이 안 주는 건 아닌데 흐려진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게 어텐션이다. 리셉티브 필드가 글로벌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어텐션 메커니즘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연관 메모리에서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입력을 특정 조건이고 이 특정 조건에 가장 적합한 타겟의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관계를 간접적으로 미분 가능한 형태로,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데 이의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문장을 구성하는데 매 토큰의 출력을 찾고자 하는 데이터, 우리가 아까 시작 언어에 아까 히든 스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을 키하고 밸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쿼리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쿼리하고 키가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아서 그 가장 가까운 애들로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 레이어는 입력된 토큰을 대상으로 이제 미분 가능한 형식의 연관 메모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크로스 어텐션이 아니라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어텐션이에요. 전체 리셉티브 필드가 입력의 모든 우리가 지켜보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 정보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요 부분의 로컬리티만 살려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로컬리티를 강조하고 싶으면 로컬 어텐션이라는 어프로치를 쓸 수도 있어요. 리셉티브 필드를 내가 보고 있자 하는 그 위치의 주변부로만 줄인 다음에 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로컬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형태로 그냥 그대로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어텐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얘랑 연결시켜 가지고 아까 얼라이먼트 정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미리 어사인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스토캐스틱하게 아이랑 나랑 같이 가져다 붙여가지고 학습을 해보니까 더 좋아지네? 라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드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화학습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스토캐스틱 프로세서 모델링이 어려우니까. 다른 뭐 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 쓰는 거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RNN LSTM 형식의 NMT를 요런 화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까 바이디렉셔널로 본다고 했죠. L2R, R2L 요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소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토큰와이즈하게 갖고 있는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 디코더를 생성하는 요 단계에서 아까 어텐션으로 찾아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 정보를 가져와서 대입을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드는 그런 구조를 차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좋은 거를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입력 자체에서도 스스로 내가 입력이 있는 입력들 사이 관계에서 찾아보는 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걸 바로 이제 인트라 어텐션 혹은 셀프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효과적인 도메인은 뭐가 있겠어요? 기계 독해 부분이거나 기계 요약 같은 게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현재 읽어야 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도됐던 논문이 이제 그 기계 독해 문제에서 이제 LSTM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챙의 2016년도 논문인데, 이게 자연 언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연 언어는 템포럴 오더링이 항상 강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해에 관해서는. 아까 생성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를 중심으로 다음 단어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미의 이해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단어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내가 저 멀리서 이전에 얘기했던 문맥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런 템포럴 오더링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뭐 도치성 문장을 제가 뭐 얘기로 들기도 하지만은 이런 게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어떤 문제에서 대명사를 리졸빙하는 이런 위노그라드 스키마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저기가 말하는 요 빨간색의 데이가 가리키는 게 시리 카운슬맨이냐 아니면 데몬스트레이터냐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요거 뒤에 있는 데이 이게 주목하고 있는 뒤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옹호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데이가 달라지겠죠. 서로 그거를 이제 리졸빙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셀프 어텐션이 필요하겠죠. 내가 여기서 데이에서 가까운 애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그런 메커니즘들은 이런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학습에서 이제 다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어텐션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개념을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도 정보를 잘 전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단어 사전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후술할 서보드 메커니즘을 사용해 가지고 단어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단어의 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소를 했었어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에 혹은 템포럴 오더링이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언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직관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순서를 따지는 거였으니까. 근데 요 직관에 대한 요게 이제 저주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대량 학습을 할 때 생겨요. 대규모 학습을 해야 되는데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이전 스테이트를 무조건 결정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명료라 관점에서 이건 크나큰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프로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 2015년도 후반부터 등장을 했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그 시도가 RNN의 그 뎁스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CNN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줄여나가는 방법을 흉내를 내기 시작했는데 2016년도에 이게 이제 ICLR에서 발표됐던 요 논문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 논문이 뭐였냐면은 피드포드 네트워크에다가 어텐션을 가져다 붙였더니 완벽한 템포럴 오더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템포럴 오더링 문제를 구별할 수가 있더라. 라는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했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호브라이트의 이제 토이 신텍스 프로블럼이라고 XX하고 XY, YY, YX 이렇게 주어준 다음에 요거를 앞에 있는 컨디션 가지고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문제인데 어텐션을 써보니까 우리가 전체 사이의 관계를 다 살펴보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XX하고 YY, XY는 구별이 되더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XY하고 YX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요소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순서가 이렇게 뒤집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델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는 어텐션이라는 게 그 이후에 다시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의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템포럴이나 기계 포지셔널 디펜던시를 모델링 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자체로는.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의 트릭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술하는 제가 바로 다음 장에 설명한 이제 트랜스포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아까처럼 그 리커런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셀프 어텐션을 사용해 가지고 그 리커런시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량 학습에 숨통을 틔워줬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그 2016년도쯤에 한 200만 문장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RNN LSTM 학습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길면 보름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400만이나 600만으로 올라가면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2017년도에 적용했을 때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학습하는데 600만 문장. 예전 같으면은 그 템포럴 오더링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고 신경망 학습을 한 번에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사용되는 어텐션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중간에 하나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우리가 제가 말하는 소위 크로스 어텐션인 거예요. 인코더의 정보를 디코더의 어떤 단어를 추론할 때 어떤 게 더 가까우냐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뒤 아까 상관없이 자기 이외의 혹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어텐션을 사용하고, 요런 셀프 어텐션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디코더 부분인데, 디코더에서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토리그레시브하다 그랬죠. 이전에 했던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사실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셀프 어텐션처럼 앞뒤 구별 없이 다 쳐다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팅이 되겠죠. 기계학습, 사람도 그렇지만은 기계학습도 마찬가지인 게, 정답을 알려주는 쉬운 코스가 있으면은 학습이 반영이 안 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은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사실 그 차이를 가지고 그 정답에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정답을 사실 알려줘 놓고 야 요것만 보면 되라고 해버리면 학습할 게 뒤에 야 그럼 뒤에 그럼 답지 보면 되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스킹을 씌웁니다. 현재 다음 디코더 입장에서는 다음 단어를 못 쳐다보게 자기 이전 단어를 쳐다볼 수만 있게 만드는 방법을 써요. 구현은 간단하겠죠. 우리 이제 그냥 대각행렬 형식으로 해가지고 0과 1로 채운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0 쓰고 우리가 넘겨주고 싶은 부분 1 쓰면은 0돼 있는 부분은 곱하면 당연히 다 뒤에 0 되겠죠. 그런 식으로 뒤에를 못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씌운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상관없겠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은 RNN, LSTM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스테이트를 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만들어진 거 가지고 여기가 키와 밸류로 집어넣고 여기 있는 요 선이 쿼리겠죠. 내가 디코더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요 스테이트를 가지고 쿼리를 만들고, 아까 크로스 어텐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키와 밸류, 쿼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깊게 나머지 장치들은 어느 정도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깊게 쌓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초이스가 다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레지듀얼 커넥션이에요. 이게 뎁스를 6층, 처음에는 이제 뭐 6층 정도에서 나타냈지만은 이 블럭이 6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 이제 그레디언트가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계적 장치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화를 위해서 드랍아웃이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라펠의 2016년도 논문 얘기하면서 XY하고 YX를 구별을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트릭을 사용하는 게 바로 포지셔널 디펜던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집어넣습니다. 입력에다가 입력 인푸딩에 입력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는 순서 정보가 없죠. 셀프 어텐션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거리가 같잖아요, 항상.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구별 주고 싶은데 구별을 못 주니까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서 여기 있는 인베딩이 나오면 이걸 그냥 어디티브하게 그냥 더해 줍니다. 여기 그 각 자질마다 이렇게 그 사인 형태의 포지셔널 인베딩을 만들어 놓고 그냥 미리 계산해 놓고 그냥 무조건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 그러니까 이제 뭐 맛있는 사과가 맛있다 라고 했을 때 사과하고 맛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구별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힌트만 주면 되는 거예요. 디스팅티브하게 구별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네. 예. 개념적으로 추가 설명이요. 드랍아웃은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하게 내가 다음 셀에 넘길 내용을 스토캐스틱하게 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통상의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원래 그레디언트는 모든 앞에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반영할 때 모든 셀에 이제 아니죠 셀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모든 디멘전에 한꺼번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스토캐스틱하게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저걸 설명하면 좋긴 하겠는데 단층 신경망하고 다층 신경망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XOR 문제 혹시 알고 계시죠? 0110 요거 그거 풀 때 단층 신경망에서 해소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끊어주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차원적으로 차원을 끊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차원을 못 끊어주기 때문에 정답을 못 내는 그런 구조였고 이후에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을 하면서 층을 나눔으로써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은 특정 피처 디멘전이 존재를 할 때 요거 각각의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액티베이션이 들어가죠. 액티베이션이 왜 쓰여요? 논리니어티를 부과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선형적이라는 관계가 뭐예요? 비선형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지금 요거를 차원의 문제로 나타내면은 여기 있는 요 문제하고 여기 있는 요 문제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끊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내가 앞에서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뒤에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요 결정된 부분은 요게 맞다라고 가정하고 다음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다층의 레이어를 뎁스를 깊게 해서 차원 실제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막 이제 다차원 공간에 분포가 돼 있으면 우리는 요거를 이 다층의 레이어로 컷오프 해가면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거기서 당연히 넘어가다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논리니어티를 부과하다 보면 아까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끊어내면 뒤에서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보의 흐름이 일관성이 생겨요. 그렇겠죠. 정보의 특정 흐름이 일관성이 생겨. 입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 일관성의 흐름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정보들이 사실 더 많은 것을 함축할 수가 있는데 요 위주로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정보가 충분히 고르게 분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토캐스틱하게 요 경로를 끊어주는 겁니다. 드랍아웃은. 그렇게 되면은 매 시행 때마다 정답은 똑같은데 다른 경로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그렇게 하면서 정보가 고르게 분산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정교화된 일반화된 정보를 얻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망에서는 이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설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 예. 네. 네.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특정 입력이 나왔을 때 특정 정답으로 가는 사이의 로스를 우리가 구해서 그레디언트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패스라는 거는 그레디언트가 이쪽 데이터 위주로만 바뀌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예.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거를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한 5분 제가 점심시간 1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똑같이 하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것의 경로를 타는 방법에 탈 때마다 약간의 베리언스가 생기겠죠. 분산이 약간씩 커지겠죠. 우리가 같은 입력을 집어넣어도 추론할 때 요거를 특정한 부분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답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요거를 역으로 이용하면은 우리가 사후 확률 분포를 계산할 때 특정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정답이 얼마나의 확률로 나타날 것이냐를 계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몬테카를로 샘플링이죠. 이거를 드랍아웃 형태로 신경망에서 구현했던 게 그 예링겔의 2017년도 논문인 그 MC 드랍아웃이에요. 몬테카를로 드랍아웃. 추론할 때 요 학습했던 모델에서 셀의 일부분을 스토캐스틱하게 막아가지고 똑같이 추론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왔던 최종 정답에 대한 그 확률 분포가 조금씩 다 달라진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분산을 구해서 내가 하는 이 추론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느냐를 따지는 그런 문제로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uncertainty,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이에요. 신뢰도를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셀에 전체적으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물론 모든 셀 간의 관계가 계산이 돼 있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형태의 패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에 있는 그 매트매트릭스 사이에 크기가 큰 값이 크게 옮겨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논리니어리티 같은 경우,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렐로 같은 거 사용하면은 1이면 1이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절을 시키면서 큰 값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패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 장치가 사실 존재를 해야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을 이렇게 뎁스 있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모델로 가셔도 비슷할 거예요. 뭐 유넷이라든가 이런 거 보셔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고 이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실제 구현할 때는 최초 인스턴스 생성 단계에서 미리 한번 생성해 놓고 그대로 그냥 아까 이제 어디티브하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피처 디멘전에다가. 만약에 워드 인베딩이 512 디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너스 ODR도 512개의 다른 사인 곡선을 만듭니다. 시작점이 다른 사인 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그 포지션 i 위치마다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뽑아서 그냥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뭐 당연히 계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한 실험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습의 사이너스 ODR 그 포지셔널 인베딩이 어떻게 어디 더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대한 노트북을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를 더 보시면 됩니다. 굳이 사이너스 ODR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위치에 따라서 차이만 보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아예 학습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은 이제 그 일종의 로컬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RPR 쇼의 2018년도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렐러티브 포지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사이너스 ODR이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미리 값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자리에 똑같이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피처 디멘전에다가 이거를 이제 렐러티브하게만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인접 단어 위주로만 사실 보면 되니까 어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어순을 따질 때 국소적인 어순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맛있는 사과, 제가 꼭 이럴 때는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국소적인 것만을 보면 되기 때문에 렐러티브한 그런 관계만 봐도 됩니다. 그런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해보니까 그냥 이제 앱솔루트보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더라. 특히 긴 문장을 다루는 그 페이퍼, 이게 페이퍼라는 도메인이 저희 내부에서 논문 데이터를 번역할 때 쓰는 그 평가셋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더라.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교화를 위해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이제 적용을 했죠. 적용하고 똑같이 리니어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레이로 다시 스태킹하는 그런
통상의 구현을 요거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고 요 블럭을 n개 쌓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6레이어라고 하면 진짜 계층이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4개 뭐 이렇게 더 올라가요. 훨씬 더 뎁스가 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크로스 텐션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인터 텐션을 들어간다. 타겟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쿼리가 되고 여기 있는 게 키와 밸류다. 그래서 셀프 텐션을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3분만 더 투자해가지고 할게요. 지금 54분이니까.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원래 똑같이 토큰이 들어가고 워드 인베딩을 거쳐서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죠.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값을 선형 변환을 하는 K, V, Q를 만들어 놓고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여기에다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면은 KVQ 리니어 변환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가까운 애들을 찾게 만들어준다. 나와 관련인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업데이트 주기는 가까운 것들을 서로 찾아야 되는 K하고 Q가 훨씬 더 많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V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쪽으로 변화할 거고요. 잘 표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렇게 선형 변환을 해서 나오는 값에서 K하고 Q를 계산을 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똑같이 계산해서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모두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퀀스 길이의 제곱만큼의 복잡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가중치 형식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밸류랑 곱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웨이티드 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크로스 어텐션이랑 사실상 원리가 똑같죠. 똑같은데 아까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 그레디언트가 어디에 반영이 됐을까요? 인코더 쪽에 반영이 되겠죠. 가까운 애들을 찾아가지고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가까운 쪽을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히든 스테이트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쪽 파라미터의 업데이트가 많이 됐을 거고 실제로 거리와 관련이 있는 애들은 인코더 쪽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갔을 거예요. 크로스 어텐션은 그랬겠지만은 셀프 어텐션은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자기가 어텐션을 할 수 있는 요 정보에 여유 공간을 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가까운 애들을 찾아서 넣게 만들어라. 여기다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최적화를 한 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은 이제 디코더를 위해서 마스킹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뭐고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부분에 해당한 거고 그렇게 해서 뒤에 부분을 못 보게 막고 똑같이 소프트맥스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멤버를 하고 위에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헤드의 개수만큼 해서 이제 제곱한 형태로 나누는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뉴메리컬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이해를 시킨 인터넷에 보면은 참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제가 설명하는 걸로 불충분하다 그러시면은 카림의 이제 일러스트레이티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걸 그림으로 셀프 어텐션 계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나타낼 거고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복잡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셀프 어텐션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뎁스 있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